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울증이라는 말 되게 많이 하잖아요. 예. 친구가 뭐 이렇게 뭐 여기 좀 안 좋고 요즘에 좀 뭐 잠을 못 자고 좀 짜증이 나고 그러면 너 우울증 아니니 혹시? 뭐 이런 얘기 되게 흔하게 우리가 하죠. 여러분들한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에 나 되게 좀 우울하다 이런 기분이 좀 있다. 그렇게 느끼는 분 많이 있으시죠? 이게 도대체 우울증이라는 게 뭔가 어떻게 어느 정도야지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나, 객관적으로 우울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기준이 있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나는 어느 정도인가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보여드릴게요. 우울증에 대한 진단 기준이에요. 이 중에 한 난 몇 개쯤 해당되나 한번 좀 체크해 보세요. 한 몇 개쯤? 네 개. 6개. 6개. 저도 4개요. 네 개. 예. 네 개, 6개. 네. 저는 한 개 그냥 오늘 좀 일찍 일어났더니 피로가 그럼 잠자면 해결되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어쨌든 뭐 4개, 6개, 뭐 여러분들도 막 이러시네요. 저 6가지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된다 그러면 우울증 진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희 5분 그러죠. 중에 한 4분이 벌써 우울증이 그렇죠. 예, 그렇죠. 그게 지금 의학적으로 말하는 우울증의 객관적인 진단이에요. 좀 의아하시죠? 네. 네. 어떤 게 의아하세요? 아니 저는 굉장히 네. 긍정적이고 밝은데 저 2가지가 해당이 되는데 그 꼴랑 2가지 가지고 나를 우울증이라고 단정 짓는 거는 있을 수 없다. 예, 약간 예.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저항감이 든다. 살면서 뭐 1-2가지 정도는 저 정도에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죠. 절대 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기서 말하는 우울증의 진단은 전체적으로 내 모두가 좀 우울하다. 그런 기간이 한 2년 이상 됐다. 이런 전제 위에 저 중에 2가지가 이상이면 우울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좀 억울한 느낌 많이 드시죠? 선생님 저는 예. 지금 이거 말고도 조금 억울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언제였냐면 첫째 아이를 낳고 나면 산후우울증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아기를 낳고 나면 예. 말도 안 돼. 나에게 무슨 산후우울증?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그 귀한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만 조금 우울한 감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힘들어서 제가 이제 잘 아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 동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아이 낳고 나서 약간 우울감이 든다. 근데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무섭게 누나 100% 산후우울증이야. 가서 그 우울증 처방약 받고 먹으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때도 굉장히 억울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렇죠. 예. 우울이라는 것은 어떻게 인간한테 생기는 감정이냐면요. 벽을 만났을 때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우울이에요. 예. 어떤 한계, 넘을 수 없는 벽. 근데 인간이라는 것은요. 하루 24시간 그런 벽에 갇혀서 살아요. 누구나 다 한계를 지니고 있어요. 예. 내가 더 열심히 마음을 더 내면 내 시간이 30시간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4시간이라는 한계 있고요. 사람은 뭔가 더 뭘 해보고 싶어도 내 삶이라는 것은 유한해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 한계와 벽을 끊임없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힘든 경우가 많은데 이 힘든 것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중학교 2학년 아이였는데요. 아들을 키우는 엄마였어요. 학교에서 우울증 체크리스트로 중증 우울증이 나왔고 얘가 자살 충동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왔다는 전화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문가를 찾아가라 상담 선생님이 그랬죠. 깜짝 놀라서 이제 전문가를 막 수소문해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엄마 짐작처럼 부부관계가 한 몇 년 동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다툼이 심했어서 아이한테 관심을 잘 못 가졌던 거죠. 부모의 그런 그 갈등이나 이런 것이 아이의 우울증에 영향이 있었다. 뭐 이런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음에 오라고 예약 날짜를 딱 잡아놨는데 아이가 그다음부터 나 치료 안 받는다고 병원 안 간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가만히 보니까 엄마 눈에 어떤 게 보이냐면 얘가 그 사이에 조금 이상하게 예전보다 좋아졌다는 거예요. 엄마가 음식을 차려주면 엄마가 차려준 음식은 무조건 안 먹었대요.
그랬는데 엄마한테 밥도 차려달라 그러고 해주면 먹고, 그리고 엄마가 옆에 있으면 이렇게 자꾸 와서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엄마가 아이랑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를 제가 이제 듣게 됐어요. 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그때 우울증 검사를 하고 결과를 들으러 엄마랑 같이 간 날 둘이 그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그때 이 아이가 엄마 눈을 봤나 봐요. 그냥 이렇게 봤는데 엄마 눈동자가 막 떨리면서 눈물이 핑 돌았던 거를 아이가 본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이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구나. 내가 우리 엄마한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구나. 이런 느낌을 엄마가 눈물이 핑 도는 순간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굉장히 안심을 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니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안도한 거죠. 그리고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병원 앞에 돈가스 집이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갈 때마다 엄마랑 그 돈가스를 먹었나 봐요. 근데 그 돈가스가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엄마가 나중에 아이한테 들은 거죠. 엄마는 그때는 알 수 없었지만, 얘가 왜 좋아졌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좋아졌던 거죠. 그 얘기를 엄마가 전하면서 진짜 강물처럼 울더라고요, 저한테. 이 아이를 치료한 요소가 그러면 뭔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엄마 흔들리는 눈동자 안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나도 있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인지하고 있어. 나를 의식하고 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어. 그 시선 속에서 자기 존재를 확인한 거죠. 그것이 아이를 그 순간에 끄집어 올린 거죠. 건져낸 것이죠. 그것이 치유의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었던 거죠. 예. 우리가 한 인간의 이런 내면, 어떤 한 인간의 그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이런 존재감, 존재를 의식하고 주목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전문적인 것에만 의지한다는 것도 저는 그런 거 전문적인 치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어떤 분이 명품 매장의 판매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비스도 굉장히 고급지게 해야 되는 그런 압박이 있는 사람이죠. 거기서 한 18년 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 공황장애로 쓰러진 건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고객들이 까다로운 고객이 많고 컴플레인이 되게 많고, 그래서 너무 많이 모욕이나 뭐 시달림이나 이렇게 굴욕감, 모멸감 같은 걸 굉장히 많이 딴 매장보다 훨씬 더 많이 겪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교육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회사에서 교육하는데 그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영어 이름을 정해라, 매장에 들어올 때. 그래서 자기가 마이클로 정했대요. 자기는 예를 들면 김철수인데 명품 매장에 이렇게 딱 출근을 하면 마이클로 생각해라. 그래서 당신이 받는 모든 모욕이나 굴욕이나 이건 마이클이 받는 거다. 그리고 퇴근할 때는 마이클 벗어놓고 다시 네게 김철수로 들어가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이제 그게 프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위적인 규정이 어떻게 가능해요? 자기는 알잖아요. 마이클이 김철수고 김철수가 마이클인 거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게 어떻게 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려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해오다가 어느 순간 이제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서 이제 병원에까지 가게 된 거죠. 연예인들의 삶도, 스타의 삶도, 우리의 삶도 결국은 내가 나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 끝에 사실은 심각한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노이로제들이 반드시 기다리고 있는 삶인 거죠. 그래서 내 존재에 대한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다시 돌아와서 다시 집중을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죠. 근데 내 존재라는 게 뭐냐? 내 존재에 집중한다는 게 너무 추상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살아야지 내 존재에 집중하냐 싶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존재의 실체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몸의 실체는 내 육체죠. 내 신체가 나죠. 내 심리적인 나는 뭐예요? 예를 들면 내 취향이 난가? 내 생각이나 신념? 내 가치관이 난가? 내 견해? 뭐 이런 것이 난가? 뭐가 난가? 내 존재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요, 내 감정, 내 느낌이 나예요. 예를 들어서 내 생각, 내 신념, 내 가치관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부모의 생각이나 책에서 본 가치관이나 스승의 신념이거나 이런 경우 많아요. 근데 내 느낌, 내 감정은 오롯이 나예요. 그거는 어김없는 나예요.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 내 실체는 내 감정, 내 느낌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치고 불안하고 그럴 때 힘든 얘기 할 수 없다. 근데 그런 것들이 감정인데요. 그 얘기를 왜 못하게 되냐면 우리는 감정을 별로 이렇게 가치롭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힘들다, 불안하다 그러면 내가 이러지 말아야지, 빨리 일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으로 감정을 다 덮어버리고 조종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근데 사실은 내 존재의 핵심은 감정이에요. 느낌이에요. 그것을 집중하고 그것을 알아주지 않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나에서 멀어져요. 내가 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면 반드시 병이 나요. 나라는 존재는 아까 자기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라고 했는데 감정은 날씨와 같아요. 맑았다가 흐리기도 하고 태풍이 있었다가 갑자기 화창해지기도 하고 그러듯이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시시각각으로 계속 변해요. 살아있는 존재는 계속 움직여요. 변해요. 달라져요. 그게 내 존재의 내면을 그대로 반영해주는, 날씨와 같이 반영해주는 신호인 거예요. 감정은. 그래서 내 존재의 핵심이 감정이고 근데 그 존재의 핵심은 늘 움직여요. 근데 참 이렇게 외부적인 시선에 우리가 굉장히 많이 구속을 받다 보면 내 존재의 핵심인 감정, 그 자연스러운 흐름 이런 것에 대해서 자꾸 검열이 들어가고 억제하게 되고 통제하게 되고 상처를 주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끝이 나중에 혼돈인 거죠. 저는 지금 현재 경기도 안산에서 아, 네, 입사한 지 3개월 차 신입사원이고요. 네. 하루 24시간이라는 그 한계라는 그 벽에 좀 예. 부딪히며 살고 있어요. 어떤 건가요? 이제 예. 좀 구체적으로. 네, 뭐 업무를 이제 제가 이제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제 밤늦게 집에 들어가면 정말 딱 씻고 아, 그냥 피곤해 지쳐 잠들었다가 다시 이렇게 또 아, 새벽에 출근하고 나가고. 네. 근데 이런 일상들이 이렇게 반복되고 지속이 되면서 좀 예. 제가 점점 예민해지고 있다라는 걸 느껴요, 예. 요즘에. 네. 그래서 그 부모님이나 이제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제 생길 수 있는 그 오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오해로 인해서 이제 다툴 때마다 제가 신경질을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아, 왜 그랬지? 내가 왜 이렇게 요즘에 예민해졌지라는 그런 후회가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북받치시나 봐요. 서러워서 그러신가 네, 보다. 예. 저보다 이제 더 힘드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예민해지고 막 약간 서러워지고 막 그런 걸 느끼고 있어요. 근데 의료에서도 이제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상황을 제가 느낀 걸 알고 아, 그 CPR을 이제 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 더 심해지기 전에 제가 어떻게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그런 네. 거 네. CPR이라는 것은 그 감정이 더 나올 수 있도록 자기한테 더 집중하고 물어봐주고 들어주고 또 묻고 이래서 감정이 충분히 나와야 돼요. 그러면 멎었던 심장이 계속 이렇게 심장을 압박하면 맥이 이렇게 돌아오는 소리가 들리듯이 내 감정, 느낌에 계속 집중해서 들어주고 그러면서 나의 핵심에 주목하다 보면 이렇게 살아나는 소리가 들려요. 그게 CPR이에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걸림돌이 지금 말씀에서 느껴지기는 나보다 더 어려운 일을 겪으신 분이 많겠지만 이렇게 단서를 달았어요. 모든 고통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이에요.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교하는 사람들은 다 상처 유발자들이에요. 모든 고통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게 사람에 대한 폭력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선 휴지통에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자기 마음, 자기 느낌, 자기 감정
더 집중해 주시고 더 들어주셔야 된다. 그럴 만한 사람이 누가 좀 있어서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없다고 생각하면 개중 나은 사람 한 사람 떠오르면 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들거든. 내 얘기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나 그냥 들어만 줘. 근데 내가 이 얘기 누구한테 할까 했는데 네가 제일 먼저 떠올랐어. 그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준비하죠. 알았어. 얘기해. 내가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 그러면 있으면 돼. 듣기만 해. 그러고선 얘기 시작하세요. 근데 얘기를 나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게 아니라 내 감정, 내 느낌 거기에 주목하셔서 얘기를 하셔야 돼요. 예. 제가 안산에서 2년 동안 들어가 있을 때 들어가 있다가 이제 집으로 다시 복귀했잖아요. 나중에 했는데 우리 딸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이제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였는데 자기 절친이 암에 걸려서 세상을 떴어요. 친구가. 그랬는데 그때 우리가 안산에 들어가 있을 때 뭐 그때 즈음의 일인데 친구를 잃었으니까 너무 힘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다 집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다가 아이가 그 친구가 너무 그립고 친구한테 미안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막 펑펑 울고 힘들어가지고 막 하는 일을 겪었어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얘기를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엄마는 그때 안산에 있었잖아. 주말에 왔을 때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였고 그래서 얘기를 할 수가 없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로 사과했어요. 딸한테. 예. 엄마가 힘들어 보였을 수는 있지만 그건 엄마 문제고 엄마 일이다. 그리고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렇게 됐는데 지는 더 나이가 많은데 그것 갖고 엄마한테 징징거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진짜 미안하다. 이거하고 네 고통은 별개다. 엄마 이런 상황 때문에 너한테 못한 것은 그거는 별개로 엄마가 미안한 거다. 사과해야 되는 거다. 그런 얘기 했죠. 예, 모든 고통은 개별적인 것입니다. 비교하면 안 됩니다. 네. 사람이 자기 마음을 얘기할 때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얘기가 충조평판. 저는 앞글자만 따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충고나 조언, 평가나 판단. 충조평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옳은 말, 바른 말. 욕설에 넘어지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보다요. 바른 말에 찔려 쓰러지는 사람이 저는 훨씬 더 많다고 느껴요. 내가 어떤 내 마음을 얘기하는데 너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라. 그거는 너를 사랑해서 그러는 거 아닐까? 네가 예민해서 그런 거 아니니? 이런 충고, 조언, 판단이나 평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람한테는 비수가 되는 거죠. 오늘 강의 제목이 당신이 옳다. 당신 마음은 항상 옳다였어요. 너도 옳고 나도 옳습니다. 모두가 존중받고 공감받고 그러면서 우리가 공감을 일상에서 실천을 하다 보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치유, 집밥 같은 치유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감자가 오늘 이후에 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